세계 지도에서 가장 작아 보이던 나라가 지금 가장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계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강대국의 명령이 거래가 되었고 협박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관세의 파도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무기로 삼았고 신념을 방패로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이름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버티고 있습니까? 일본은 이미 무릎 꿇었습니다.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2025년 봄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 통첩 앞에서 가장 먼저 서명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부터 제 모든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말이죠. 저는 리처드 스틸, 25년 경력의 워싱턴 국제무역 전략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로 세상을 설명했고 이익이 곧 정의라고 믿었죠. 그날 아침 상무부 7층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의 협상 현황이 펼쳐져 있었죠. 일본 서명 완료. 유럽연합 협상 진행 중. 그리고 한국 응답 없음. 이해가 안 됩니다. 동료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초강대국으로서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일본도 즉각 응했는데 한국은 왜 밀당을 하는 겁니까? 동맹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선택 아닙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15%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협상 여지를 찾더라도 결국은 응해야 하는 요구였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협상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다만 조건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논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규칙을 만들면 동맹국들은 따랐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있어도 거부의 여지는 없었죠.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명도 반박도 심지어 수정한 제시도 없었죠. 대신 단 한 문장만 공식 입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시장은 대등합니다. 워싱턴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거부 의사였죠. 백악관 관계자들은 한국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얻을 게 뭡니까? 시간을 끌수록 미국의 압박은 강해질 텐데 말이죠. 관세 25% 추가 부과 카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협상 방식을 전환한 겁니다. 전액 현금 즉시 납부 요구를 철회하고 장기 공동투자 펀드 조성안을 새롭게 제시했죠.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겁니까? 뒤에서 무슨 카드를 쓴 겁니까? 저는 급히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 산업별 연결고리. 그리고 그때 보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놓친 부분이 말이죠. 한국은 돈으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로 협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와 LG의 배터리는 유럽 전기차 생산 라인을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5,500억 달러를 내고 협상을 끝냈죠.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당신들도 멈춥니다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보낸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25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규칙을 만들면 약소국이 따른다. 그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규모는 중간이었지만 연결성에서는 핵심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변수 숫자가 아닌 구조의 전쟁.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협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돈으로 누를 수 없는 나라가 등장한 것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무부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스티어, 자네 보고서 읽었네. 한 선임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구조로 싸운다는 표현 말일세. 흥미롭더군.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다고 말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의 기준 자체를 말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엔 돈이네. 돈이 답이야. 항상 그래왔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말이죠.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일본 모델과 한국 모델의 비교 분석. 회의실 스크린에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납부. 이행 기간 3년. 미국 내 제조업 공장 증설 약속. 기술 이전 협력 조항 포함. 한국 응답 보류. 대신 공급망 안정화 공동 협의체 제안. 현금 납부 대신 상호 투자 생태계 구축 제시. 보십시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명확합니다. 돈을 내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공유합니다. 협상이 깔끔하죠. 그럼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담당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건 협상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죠. 일본의 선택은 전통적 협상 방식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금액을 협의하고 조건을 맞춰서 응합니다. 지난 70년간 작동해온 방식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심 산업의 생산 라인 절반 이상을 해외 자본에 넘긴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중국과 한국 기업이 장악했고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의존하고 있죠. 조선업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냈을 때 실제로 확보한 건 투자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돈을 내고 미국 시장 접근권을 산 거죠. 하지만 생산 능력은 여전히 타국에 의존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인공지능용 고대 역폭 메모리의 60%를 생산합니다. 현대와 LG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하죠. 한국 조선소는 LNG 운반선의 70%, 컨테이너선의 50%를 건조합니다.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공급망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유럽의 전기차 생산이 중단됩니다. 중동의 에너지 수송이 마비됩니다. 과장 아닙니까?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숫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알고리즘에 자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협상했습니다. 한국은 구조로 협상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응답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까? 한 관계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협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그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틸 자네 분석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재무부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관이 직접 읽었네. 한국과의 협상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재검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액 현금 요구는 철회한다네. 대신 장기 공동 투자 모델로 전환한다고.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중이야.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물러선 겁니다. 처음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3주가 흘렀습니다. 미국이 전액 현금 납부 요구를 철회한 뒤 세계는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각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내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세 25% 부과 발표 이후 전자제품 가격이 12%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입 가격은 15% 상승했죠. 가전제품, 반도체, 배터리 한국산 제품에 의존하던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가 데이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우리 물가가 오르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대신할 공급처가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대체할 곳도 없죠. 결국 기업들은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 경제는 타격받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수출 통계였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수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자동차는 15%, 조선은 32%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닙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삽니다. 동료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이 구금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지역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자들이 떠나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미국 스스로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자문으로 참석했죠. 커드 이크라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석 달간 미국 내 제조업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공지능 기업들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수급 차질로 디트로이트 생산 라인 2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조선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입니다. 사실상 소멸한 상태죠. 군함 생산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까? 한 관계자가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세계 질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동맹국들은 따랐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공급망이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금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압박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생산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다. 한국의 버티기 전략 분석.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설계했다. 관세가 오를수록 미국의 산업은 병목을 겪었다.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결국 시간은 준비된 자의 편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언제 굴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말이죠. 아침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상무부 회의실에 모인 분석가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중서부 제조업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보고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부품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제조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업 지역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다른 분석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축소하면서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압박은 밖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내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세가 우리 물가를 올리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계도 움직였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의 경제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대표들이 공개 서한을 보냈죠.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스스로 한국의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직접 주재했죠.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역의 불만, 농업 지역의 반발,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압박.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면 협력입니다.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세 완화, 비자 제한 해제, 그리고 공동 투자 펀드 조성. 한국 측이 제안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한 관계자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힘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신뢰, 그리고 상호 의존. 이것이 21세기의 언어입니다.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계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도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틸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4개월째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서 압박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정교하게 변했죠. 금융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요동쳤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만에 5%나 떨어졌죠. 이게 뭡니까? 동료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국 통화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죠. 헤지펀드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요 펀드들이 동시에 원화 매도에 나섰습니다. 조율된 움직임입니다. 정부 개입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암묵적 승인은 있었을 겁니다. 경제는 가장 세련된 전쟁입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대미 통상 불확실성 증대였죠.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무릎 꿇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1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금리 인상도 외환 개입도 아니었죠.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역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칫했습니다. 자율무역 시스템? 그게 뭡니까? 다음 날 그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교역을 자동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을 즉시 증대시켰죠. 특정 국가의 수입이 줄면 다른 국가로 경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틀 만에 회복된 겁니다.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았죠. 인공지능이 시장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흡수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무역 시스템이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죠. 삼성과 SK가 오픈AI와 손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겁니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 사업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들은 공격받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웨이퍼를 월 90만 장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60%를 한국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격한 게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세계는 한국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날 저녁 국제금융포럼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금융방어 시스템 분석. 한 경제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민주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국가의 압박을 분산시켜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한 겁니다. 또 다른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의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 자체를 자신들의 동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2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금융지수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K모델 경제동맹이라는 새로운 협력체가 등장했죠.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상호 투자 시스템을 표방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패권은 사라지고 신뢰가 남았다. 저는 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국론 21세기 국가의 재정에.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타인을 지키려는 결의에서 나온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5개월을 복귀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의 안정을 제공했죠. 한국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결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국제 경제 질서의 구축이었죠. 저도 미국 대표단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5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죠.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위기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잃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념이 문명이 됩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신념이 다른 국가들에게 울림을 줄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이 아닙니다. 문명이 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차갑게 분석했습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이익으로.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지는 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틸 박사님.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들 읽었습니다. 매우 정확하더군요. 제가 틀린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목격한 최초의 증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스틸 박사님. 우리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신국론 보고서를 마저 썼습니다.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성숙할 뿐이다. 국가는 더 이상 땅의 단위가 아니다. 신뢰의 단위다. 그리고 신뢰는 지배가 아니라 연결로 측정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문명은 협상의 부산물이 아니다. 신념의 축적물이다. 한국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설계했다. 그리고 그 설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다. 파일을 저장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전달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비판받을까요? 무시당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증언자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6개월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관세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완전히 철회됐죠. 대신 양국이 공동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은 환호했습니다.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죠. 서울도 조용히 만족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협정 조인식 당일
저는 백악관 동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거였죠. 양국 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승리는 숫자 뒤에 숨은 고요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지난 6개월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침묵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이 돈을 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곧 따를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폴더에 가득했죠. 한국 변수 숫자가 아닌 구조의 전쟁.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다. 신국론 21세기 국가의 재정에. 제목들을 훑어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신념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때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국제통상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감사의 말씀. 저는 천천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스틸 박사님께 당신의 보고서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정확하고 냉철하며 무엇보다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쓴 대로 우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신념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완성되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네바 국제경제포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경제 질서의 미래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졌죠. 1년 전 저는 한국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해 포럼 자료를 펼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63개국, 전 세계 반이 넘는 나라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처럼 할 수 있는가? 다음 날 한국 통상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굴복하거나 버티거나. 하지만 우리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함께 살아남는 길을 말이죠. 장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글로벌 레조넌스 얼라이언스 가입국 37개국, 상호 투자 규모 8천억 달러, 공급망 안정성 지수 92%. 우리는 세상을 숨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저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1년 전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걸 보며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버틴 게 아니라 세계를 재설계한 겁니다. 돈이 아닌 구조로, 압박이 아닌 연결로 말이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국 통상부 관료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이메일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말이죠. 37개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결의의 유산 한국이 세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1년 전 한 나라가 세계에 질문을 던졌다. 진짜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세계가 답했다. 연결이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버텼다. 위협하지 않았다. 연결했다. 지배하지 않았다. 공유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가 남긴 건 산업이 아니라 태도였다. 숫자가 아니라 결이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문명의 언어가 되었다. 나는 오늘
평생 세계를 분석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세계를 이해했다고 기록한다. 그 이해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파일을 저장하며 저는 창밖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의는 문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언어로 세계와 대화했습니다.